찬송송 온 세상 위하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다온 전하리 온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승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무 원하더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알지 못하오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알려주리라.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이제 저희들 우리 CBMC 남가주 연합회에서 김진수 장로님을 모시고 세미나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후에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열려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을 증거하신 귀한 우리 선교사님 능력 가운데 붙잡아 주셔서 참으로 귀한 말씀, 우리 일터 사역에 필요한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할 때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 듣고 우리 비즈니스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여 바쁘고 힘든 가운데서도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모임 모두에게 하늘문을 여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그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며, 돌아가는 발걸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귀한 말씀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CBMC가 더욱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며 일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CBMC 모든 회원님들 비즈니스 위에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시간을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믿음의 주여 우리로 하여금 온전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처음 방문하신 분들, CBMC 행사에 처음 오신 분들, 예, 한번 손 들어 주시고요. 예, 박수로 환영합니다. 이 장로님 책 3가지 쓰셨습니다. 이거 끝난 다음에 우리 포더 스타디입니다. 책 너무나 하나 너무 좋고요. 예, 다음 책 보시면 예, 선한 영향력, 선한 창업가. 예, 최근에요. 예, 처음 책은 예, 비즈니스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읽으신 내용이고, 예, 선한 창업가. 최근에 창업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소그룹 멘토링 하세요. 그래서 우리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이 첫 번째, 예, 넘어가겠습니다. 예, 아까 멋있는 이렇게 양복 입으셨는데, 지금은 이것도 멋있게 입으셨지만, 이거 밑에 보면 작업복. 저 알래스카, 예, 밴쿠버에서 한 서너 시간 될 것 같아요. 저기 가셔서. 15시간. 아, 밴쿠버에서 15시간? 언제나면 15시간. 예, 예. 그렇구나. 제가 대충 미국 거리로 갔는데, 예. 저렇게 입으시고, 1년에 4개월. 이제 이거는 더 이상 안 입으셔요. 예, 강의하실 때도 양복 안 입으시고, 지금 그 원주민들하고 같이 하시는 그 모습입니다. 예. 저 왼쪽 분들이 원주민입니다. 예, 제가 너무 많이 하면 그렇고요. 우리 장로님 올해 70이신데, 일하고 싶으셔서 아침이 기다려지신대요. 이제 4개월 저기 들어가시면
하루에 10몇 시간 일하시고요. 이번에도 저 뉴저지에서 4박을 운전해서 오셨고, 제일 중요한 거, 오늘 뭐 이분이 성공한 거를 들으러 오실 수 있는데 수많은 실패를 하신 분이고요. 그거를 이렇게 이겨내시고 그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오늘 김진수 장로님 또 선교사님 박수로 환영합니다. 확실히 제가 그 옷을 조금 전에 갈아입은 것 눈치채셨나요? 온도를 측정을 못하겠어요. 제가 뉴저지에 출발해가지고 하루 지나서 인디애나폴리스에 도착했는데 그때 아침에 출발할 때 20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오클라호마 시티에 오니까 70도인 거예요. 여기 오니까 80도고 지금 제가 무슨 옷을 입어야 될지 완전히 헷갈리는 상태입니다. 네, 제 개인 소개를 조금 하고 이제 좀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삼척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크리스천이 되었고요. 저는 삼척 공업 고등전문학교라는 이상한 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5년제였고요. 중학교 졸업하고 바로 들어가는 것이었고, 그리고 나서 제가 인하대 3학년으로 편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전력에 입사를 해서 야간대학을 졸업을 했습니다. 한국전력에서 거의 9년간 제가 근무를 했고요. 그러다가 30살이 된 때에 이제 미국으로 유학 이민을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 원래 꿈이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2학기 마치고 아내가 워낙 힘이 들었던가 봐요. 날 보고 계속 박사학위 하면 자기는 이혼하고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저한테 그래서 제가 박사 포기하고 취업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스타트업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들어갔을 때 한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됐던 회사에 있고 제가 거기서 5년간 근무하고 나서 35살이 된 해에 제가 혼자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집에서 혼자서 창업을 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몰랐기 때문에 창업을 한 것 같아요. 알았으면 과연 했을까 두려움 때문에. 그런데 그 회사가 정말로 제가 운이 좋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사가 이제 급성장을 했고요. 회사가 결국은 한 500명까지 회사가 성장을 했고 18년 동안 제가 회사를 운영한 후에 대기업에다가 이제 전략적인 인수 과정을 통해서 회사를 팔았습니다. 그때가 이제 50대 중반이었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할까 하고 바로 그 고민했을 때 제가 캐나다 원주민 동네로 단기 선교로 갔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때가 바로 회사를 파는 해였습니다. 그래서 회사 팔고 뭐 하지 하고 고민했는데 거기에 있는 추장이 저보고 이게 송이버섯이 많이 나는데 가격이 폭락하는데 좀 도와줄 수 없느냐고 해서 제가 강원도 삼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송이버섯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사실은 전혀 몰랐는데 그런 것들이 막 복합이 되면서 이것이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제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셨고 둘째 형님은 군대에서 자살하셨고 누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이 세 가지 문제가 원주민 문제라는 걸 깨닫고 나서 이것이 우연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계획을 하셨구나 하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결국은 이제 회사를 매각하고 나서 이제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회사를 긱스 머쉬룸 잉크라는 회사를 제가 창업을 했습니다. 벌써 15년이 됐어요. 물론 이제 비즈니스를 전혀 모르는 쪽을 하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4년 정도 지나니까 이제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흑자로 돌아서고 한 9년이 지나니까 누적 흑자가 나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이제 제법 그 코퍼레이트 인컴 텍스를 제법 냅니다. 이제는 회사가 그 안전 궤도로 들어섰고
저희 동네에서는 이제 제일 큰 송이 바이어가 되었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제가 대표 자리를 이제 이양을 했습니다. 결국은 이제 회사가 안전궤도로 완전히 들어섰고, 그리고 제가 저한테 이양을 받은 사람은 목사 안수까지 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현재 타이틀은 비즈니스에만 집중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선교는 모르겠어요. 그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저는 비즈니스 자체가 선교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회사가 안정되고, 사실은 계절적인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1년에 한 4개월 정도밖에 일을 안 합니다. 그리고 제가 4개월 일하는데 연봉 10만 불을 제가 줍니다. 그것을 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회사가 성장을 했고 그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되지, 그렇지 않고는 제가 빚을 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주겠습니까? 그리고 9년이 지나니까 원주민들이 저한테 원주민 이름을 주고, 제가 울프 클랜 늑대족의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는 더 이상 떠날 생각하지 말고 여기 있어 달라는 신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제 스토리는 대충 그렇고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저는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뭐 다른 것도 얘기할 게 많지만은 그 중에서 인테그리티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보니까 그 UCLA 옥성덕 교수님께서 글을 올리셨는데 2026년 올해 조사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에 대해서 올리셨더라고요. 신뢰한다는 게 19%였습니다. 여기에는 기독교인도 분명히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비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어찌 보면 10% 초반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29% 안에는 기독교인도 불신한다는 퍼센티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 이럴까? 저는 엄청나게 고민을 했고, 우리가 하는 일이 도대체, 우리 기독교인이 도대체 어떻게 됐길래 이 지점까지 왔나를 저는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원주민 동네에서 선교단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같이 살아가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물론 이제 내 다음을 이은 선교사 대표는 선교 쪽에 신경을 쓰겠죠. 그러나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하고 같이 살아가면서 그냥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예, 프랑스 소설가 폴 브루제가 한 이야기입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사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조금 보기 힘든 거지만은 저희 때만 하더라도,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가훈이 있는 집이 제법 있었거든요. 가훈을, 그런데 요새는 좀 보기 힘든 것 같은데 가훈이 있었어요. 왜 가훈을 세웠겠습니까? 어떤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 가족이 움직여야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즈니스를 하는데도 그런 가치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회사를 운영할 때 핵심 가치 3가지를 정했습니다. 첫 번째는 integrity, 정직성의 문제고, 두 번째는 satisfaction, 만족, 고객의 만족과 직원들의 만족, 세 번째는 innovation, 혁신. 왜냐하면 IT 회사였기 때문에 혁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원주민 회사 킥스 머시룸을 설치하고 나서는 또 3가지 그 핵심 가치를 정했는데, 첫 번째는 integrity, 정직성의 문제, 두 번째는 sharing,
나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인디펜던스, 자립, 이 세 가지를 정했습니다. 회사마다 이제 그 무게가 달랐기 때문에 그렇게 정했고요. 그런데 그 이 두 가지의 그 공통점이 바로 인테그리티입니다. 인테그리티라는 말이 참 낯설은 말이에요. 한국어에서는 정직이라고 표현하기가 너무 무게가 많은, 정직으로 설명되지 않는. 그래서 그 인테그리티라는 책을 쓴 헨리 클라우드의 책이 저한테는 매우 인상적이었는데, 그 헨리 클라우드가 지은 인테그리티라는 책을 한국어로 번역할 때 결국은 적당한 한국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인테그리티하고 썼습니다. 그런데 인테그리티와 정직의 그 차이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요, as a whole, 전체적인, 분리되지 않은 의미가 무척 강합니다. 인테그리티는 분리되지 않은 겁니다. 일관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일관성이란 말과 행동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투명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겉과 속이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진정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도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인테그리티 하게 되면 조금 좀 거북한 느낌도 있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정직이라는 단어를 쓸 텐데, 그것이 인테그리티임을 여러분이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적극적인 정직이라는 얘기를 저는 사용할 겁니다. 소극적인 정직이 아니고, 소극적인 정직이란 이제 거짓말 안 하는 정도, 그런 거. 내가 뭐 속였어? 뭐 이런 거. 그런데 적극적인 정직은 한 단계를 뛰어넘는 그런 정직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를 넣지 말라. 두 개 넣었다고 해가지고 아직 속인 상태 아닙니다. 그렇죠? 속일 의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속에는 기회만 되면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인테그리티는 이 의도까지 정직한 상태를 말합니다. 겉으로는 문제가 없게 보인다 하더라도 속으로 이미 깨어져 있으면 이미 그는 인테그리티가 상실된 상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는 적극적인 정직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 나름대로 정의를 해봤어요. 이것을 행동으로 옮기려면 구체적이어야 되거든요. 구체적이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기기가 쉽지가 않아요. 저는 안 해도 되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 나만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해주는 것, 그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2010년에 회사를 매각할 때 이야기입니다. 회사를 매각하려고 지금 딜을 하고 있는데, 저희 회사 간부 중에서 회사를 이제 나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회사 지분을 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원하는 가격이 지금 내가 팔려고 하는 가격이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 파는 거는 비밀이잖아요. 알릴 필요도 없고 그냥 자기가 원했으니까 원하는 가격을 주고 팔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생각해 봤어요. 6개월 후에 자기가 받은 가격이 회사 판 가격 절반도 안 됐을 경우에 어떤 마음일까? 참 기분 안 좋겠다. 뭐 자기가 원했으니까 나를 뭐 원망하거나 뭐 고소하지는 못하겠지만 기분 참 안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재산 이야기를 할 상황은 안 되니까 좀 기다려주라. 그는 6개월 기다린 후에 자기가 원했던 가격의 2배 이상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약을 했다고 합시다.
계약을 했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너무 내한테 유리하게 계약이 되었어요. 당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가만히 있을 겁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에게 가서 이 계약이 너무 나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자고 이야기할 것입니까?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야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신뢰가 쌓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정직은 인테그리티는 상대방을 무장해제를 시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정직하면 손해본다고. 당연히 손해봅니다. 아니 손해보지 않으면 다 정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익이 되는데 누가 정직하지 않겠습니까? 손해를 보니까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그 얘기는 뭔가 하면요. 손해를 본다는 것의 의미는요. 내 마음을 준다는 의미예요. 내 마음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돌려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바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것을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진짜 손해, 제 경험은요, 한 절반 이상은 손해가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만약에 제가 물건을 주문했는데 5개를 주문했는데 6개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연락을 해서 실제로 내가 5개를 주문했는데 6개가 왔다. 알렸다 합시다. 그래 6개 가격을 줬다 그래요. 손해입니까? 아니잖아요. 내한테 부당하게 온 이익을 그냥 돌려준 것 뿐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가 이렇습니다. 내가 한테 부당하게 조금 더 온 것을 그냥 받지 않고 돌려줬을 때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제가 원주민 동네에서 송이를 살 때 보면요, 이렇게 하다 보면 리시트를 써가지고 줘요. 그런데 나중에 계산하다 보니까 돈을 적게 줬어요. 이 친구는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연락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돈을 적게 줬더라. 그렇게 하면요, 되게 감동을 받아요. 내가 손해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들이 몫을 그냥 돌려준 것 뿐인데도 불구하고 감동을 받아요. 물론 가끔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내 잘못에 의해서 했을 때는 충분히 미리 이제 배상을 해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요, 여러분 이 인테그리티를요, 정직을요, 투자의 개념으로 봐야 돼요. 소비지 개념에서 보지 않고 투자의 개념에서 봐요. 투자하는 사람치고 바로 뭔가 리턴이 오기를 기다리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투자했으면요, 몇 년 기다려요. 3년 기다립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정직에 손익분기점이 있다고 저는 봤어요. 3년, 제 경험에 의하면 3년까지는 손해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나야 비로소 이익으로 돌아섭니다. 그 손익병이 3단계가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이렇게 지나치게 정직해주면요, 사람들이 이건 뭐야? 의아해하기 시작해요. 믿음이 오지 않고 의아해해요. 도대체 속셈이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두 번째 하게 되면요, 그게 진정이었네, 진실성이었네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주게 되면요, 그 다음엔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저 사람 믿어도 괜찮아. 그게 바로 이익으로 돌아서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직하라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 정직을 한번 전략으로 사용해 보라고 저는 추천하고 싶어요. 벤자민 프랭클린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policy란 얘기는 어떤 전략이란 얘기예요.
제가 그 IT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성공의 원인을 분석했을 때 저는 서슴지 않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인테그리티라는 가치관을 가지고 정말로 노력을 했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했다. 저희 고객은요, 다 백인들이 주로 있는 제약회사들이었습니다. 저희 한번 고객 모임에서 어떤 그 고객이 와서 그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는 뭔가 독특한 게 있대요. 그것을 계속 시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서슴지 않고 얘기합니다. 그 독특함은 다른 게 아니고 인테그리티다. 원주민 에스킥스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는 제일 큰 송이 바이어가 돼. 처음에는 실패 묵직했습니다. 제가 제일 큰 바이어가 된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뢰를 얻었기 때문에. 송이를 사는 사람이 제 혼자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바이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그 현지인 원주민들한테 내가 믿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절대로 나를 믿고 왔으면 나는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송이 가격을 제가 아나운스를 합니다. 파운드에 15불 아나운스를 했는데 다른 바이어가 그보다 높게 줄 수가 있잖아요. 17불 주게 되면 나도 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하루 중에서 올리기 전에 온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올려야 되는데 나는 그래서 그 인상 전에 온 사람들에게 그 차액을 반드시 지불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나를 믿고 그냥 가버리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만약에 다른 바이어들이 내보다 더 많은 가격을 준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날 온 모든 사람들에게 차액을 또 지불합니다. 단기간에 손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손해가 물량을 키우고 결국은 회사를 더 성장시키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현지인들 중에서는 원주민들이 바이어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친구들이 가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오는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저기 가게 되면 손해 안 봐 하는 그 개념들이 그들에게 확실히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마이너스잖아요. 마이너스를 회복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마이너스를 회복하기 위해서 플러스를 해요. 그죠? 더 많은 노력을 해요. 그런데 다른 방법이 하나 있음을 아십니까?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네.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뭔가요? 제 아내는 헷갈리나 봐요. 미술을 좋아해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개념이 잘 안 들어오나 봐요. 예,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입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는요, 내가 실수하고 실패한 그 마이너스예요. 두 번째 마이너스는요, 거기에다 더 마이너스를 하라는 거예요. 실수한 거 다 까버리고, 그리고 요청하기 전에 미리 배상을 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이 수법을요, 2번 이상 써먹었습니다. 첫 번째는 파이즈라는 회사와 딜을 할 때, 워낙 큰 프로젝트, $3 밀리언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실수를 한 게 있어요.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면 실수를 했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찾아가서 다 까버려버렸죠. 왜 우리가 무엇을 실수했고, 이거 다 실수했다고. 까버려버리고, 일단은,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노력을 해서 잘 끝냈죠. 그 파이저 회사가 저희 회사 고객 중에 제일 좋은 고객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에봇이라는 회사하고도 그랬어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는데 우리는 FDA하고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는 FDA가 무엇을 원하는 걸 아니까 그렇게 했어요. 고객이 시킨 대로 하지 않고. 그래서 고객은 의도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FDA, 우리 경험을 통해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고쳐야 되는데. 고치면 우리가 고치는 괜찮지만 우리가 고친 걸 그들이 또 검사를 하다 보면 그 사람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우리 때문에, 이 실수 때문에 들어간 당신들의 코스트를 좀 계산해달라고. 계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체크를 끊어가지고, 그 배상 요구하지 않았을 때 체크를 끊어가지고 제가 찾아갔었죠.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노력할 테니까 끝나고 나서 레슨 앤 런 세션만 하나 하게 해달라고 했더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주 중요한 고객이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 경험이요.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이렇게 이제 내가 여러분에게 이 인테그리티 전략으로 쓰라고 그러면 이게 약간 의도 있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왜 우리를 믿는지 아세요? 이 의도가 나쁜 의도가 전혀 아니거든요. 나의 그 생각을 지키려고 하는 의도예요. 그런 의도는 절대로 상대방이 기분 나빠하지도 않습니다. 응? 이것은 내가 상황이 어떻게 바뀌더라도 내가 계속 지키겠다는 나의 마음의 각오입니다. 이것은 연출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가 마음을 계속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도성이 없다고 그냥 진정성만 있다고 한다는 것은요, 사실은 상황이 좋을 때는 유지되지만요, 상황이 나쁠 때는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정직하게 살았는데 손해만 봤다고. 인테그리티는 아까도 말씀했지만 투자의 개념으로 보아야 됩니다. 일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것이 인테그리티 작동하려면 신뢰가 쌓여야 되거든요. 신뢰는 쉽게 쌓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1년 지났다고 신뢰가 쌓일 줄 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반복돼서 할 때만 비로소 신뢰가 쌓입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인테그리티는 기준을 오래 지키기 위한 설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난 시도했는데 결과가 없더라.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아직도 그만큼 시간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테그리티를 하려면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소극적으로 하게 되면 효과가 나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내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 그래서 내가 정을 했죠. 나만 알고 있고 상대방이 모르는 것을 상대방의 입장에 해주는 거라고. 그렇게 하게 되면 자세한 아이템이 떠올라요. 이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저 사람 모르는데 저 사람 입장을 해서 해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무 도덕적으로 애매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항목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런 인테그리티를 통해서 제가 그 경험을 하잖아요. 경험을 하다 보면요, 그게 점점 자신감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이벤트가 딱 생겼을 때, 이거 건수 안에 생겼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정직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하나 생겼네 하고 엑사이트가 돼요. 그런 이 1년 송이철에는 가끔 일어나는 거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을 해주는 그런 것이 일어나는 거니까. 지난철 송이철에 있었던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저희 송이철은 이제 보통 이제 8월 초순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10월 말까지 합니다. 10월 말은 이제 겨울이 눈이 오기 시작할 때고, 8월 초는 아직도 여름입니다. 시즌 초에 제가 송이를 저희 고객에게 보냈어요. 그런데 에어 캐나다를 통해서 보내는데 이 에어 캐나다에서 이게 화물 그 비행기가 아니고 사람하고 같이 가다 보니까 항상 사람 유선이에요. 그럼 이 짐이 다음 비행기로 가고 다음 비행기로 가다가 결국은
그것이 하루 이상 딜레이가 된 거예요. 그리고 공항에는 냉장 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거의 70도 넘는 상태에서 그냥 방치되면요 송이를 상합니다. 엄청나게 그것도 이렇게 패킹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해요. 그래서 하루 그 이상 오늘 아침에 들어가야 오전에 출발해야 할 것이 그 다음날 저녁 비행기로 갔으니까 데미지를 얼마나 입었겠어요. 딱 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보고서 데미지 보고서 써달라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한 1,500불 정도 인보이스가 나왔는데 큰 거 아니었어요. 1,500불 정도 나왔는데 500불 데미지 레포트를 보내주더라고요. 저는 아무 얘기하지 않고 바로 500불 크레딧 바로 했거든요. 그 회사와 30만 불 딜을 했습니다. 500불 손해보고 손해가 아니죠. 그것 가지고 공항하고 싸워가지고 뭐 해도 공항에서는 뭐 에어 캐나다에서는 뭐 안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거보다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리스폰드 해가지고 리포트 해달라, 그리고 바로 크레딧 주는 거, 그것이 신뢰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인테그리티 이 정직은요 결과를 만든다고 봐요. 기회를 많이 줍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딜을 하다가 보면요 내가 이것을 이 사람에게 줄 수도 있고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그런 내가 선택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선택합니까? 당연히 신뢰 가는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기회는 나한테 신뢰를 쌓은 사람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려고 하면 솔직히 성공하려고 생각한다면요 운이 있어야 돼요. 노력은 자기 가족은 먹여 충분히 살릴 수 있는데요 운이 없으면 크게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운이 그러면 그냥 랜덤하게 올까요? 저는 그렇지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바로 신뢰와 그 운을 끌어당길 수 있는 것을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인테그리티는 방어막이 되어줍니다. 사람은 다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실수하라 회사 벌써 하면서 실수 안 했겠습니까? 당연히 실수하죠. 그러면 떨어져요. 그런데 신뢰를 쌓은 사람은요 주위 사람들이 바닥까지 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살아나는 게 자기한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끝까지 내버려 두지 않아요. 어떻게 해도 도와서 설 수 있도록 만들어줘요. 근데 신뢰가 형성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속으로는 잘 됐다고 그냥 내버려 둘 거예요. 그리고 인테그리티는 결정을 쉽게 만듭니다. 애매하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이걸 할까 말까, 내한테 이익이 되냐 손해가 되냐 칼큘레이션 하지 않아요. 빨리 하기 때문에 쉽게 모든 결정을 내리고요 잠도 잘 옵니다. 기억할 것도 별로 없어요. 숨길 수 없는. 여러분 한때 뭐 바코드가 뭐 6662 그런 얘기 들었었잖아요. 지금은 뭐 그걸 믿는 사람 없겠지만 그때 내가 생각한 게 뭐 숨길 게 없으면 그게 뭐가 문제가 돼요? 진짜 바코드 집어넣어가지고 내 정보 다 가지고 갔는데 진짜 저 사람 신뢰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키워주겠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정이 쉬워져요. 그냥.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이런 가치관을 운영하다 보니까요. 그 부사장들이요 간단해요. 즉 결정할 때 내가 별로 하지 말아라 안 하도 벌써 알기 때문에 그냥 맞게 탁탁탁 움직여줘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그 관계의 질을 높입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인테그리티 얘기를 하는데 우리 한국어에 인테그리티를 대신할 단어가 없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인이 인테그리티에 대한 센스가 약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뭔가 잘못하게 되면 단어가 있어야 돼. 딱 지적할 수 있어야 되는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뭐 정직 얘기해. 내가 뭐 거짓말했어? 이렇게 나오니까 그것을 지적할 수 있는 단어가 없음이 우리가 지금 살아온 이 모든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저는 미국도 뭐 항상 다 정직하지는 않지만 근본적으로 그 인테그리티 어느 정도 작용을 해요. 미국 베이스에는. 그러면 왜 그랬을까 제가 생각을 해봤거든요. 한국은 오랫동안 외세의 침략보다 생존 때문에 고민했어요. 생존할 때는요, 인테그리티가 참 작용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제는요, 세상이 변했어요. 한국이 이제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처음 왔을 때는요, 소니가 장식을 했다고요. 지금 아니잖아요. 이제는 쌓였어요. 이제는 무엇을 걱정해야 되는가 하면 한꺼번에 무너짐을 우리는 걱정을 해야 돼요. 쌓는 것이 이미 쌓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도 인테그리티 이 개념이 도입된다고 될 때가 됐다고 보는 거죠. 시간적으로. 정말로 생존할 때는요, 그렇게 거짓말 했다 하더라도 봐주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워낙 힘든데 그것을 기대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성장하고 성공한 상태에서는 이제 달라지는 때가 되었고 이제는 우리는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서 그냥 생존 모드일 경우에는 인테그리티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서 정말로 성공을 하고 싶다면, 한번 좀 크게 성공해보고 싶다면 인테그리티 무게는 점점 더 높아집니다. 성공하면 할수록, 역량이 크면 클수록 회색지대는 커져요. 그때 그 회색지대를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가 큰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이 타입이라는 게 큰 데서부터 시작되지 않아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뭐 요거 정도야 뭐 충분하겠지. 이런 데서 시작돼요. 가끔 제 아내는요, 저한테 도전을 줘요. 예를 들면 자기 동생이 캐시를 좀 수표로 바꿔달라, 이런 도전을 줘요. 자기 동생이니까. 나는 그것을 허용하기 어려운 게, 그것을 허용하는 순간 그 사건만이 아니라 내 시스템 자체가 무너져버려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다음 것도 무너지기 시작하고 또 다음 것도 또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그러죠. 하다 보면 이제 뭐 수입도, 수입이 추가 수입 되는 거, 뭐 가가지고 강연했을 때 그냥 수고비 주는 거 그냥 보고 안 해도 되잖아요. 그거 일일이 보고 할 이유도 없고. 그런데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내 시스템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 뭐 잡수익 다 보고를 해요. 크지도 않지만. 그것이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내 시스템을 무너뜨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비즈니스 할 때부터 이 인테그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비즈니스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유혹이 세금 문제가 유혹이 오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을 찾아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결정을 해야 되나 했더니까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 장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그 부족이 그냥 장지를 그냥 준다 했는데 돈을 구태여 주고 매매했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때 이제부터 나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 시작은
내가 바르게 해야 되겠다. 뭐 인테그리티 그런 개념보다도 바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궤도로 들어서면서 이제 전략 회의를 할 때 이제 핵심 가치를 정해야 된다고 하길래 모여가지고 우리가 그동안에 잘해온 것 중에 몇 가지를 하는데 그 중에 인테그리티가 나온 거예요. 내가 바르게 해보아야 되겠다는 그 생각들이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 가치를 인테그리티를 제일 앞에다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도대체 인테그리티가 뭘까를 저는 고민하게 되었고 그때 이제 헨리 클라우드가 전 인테그리티 책을 내가 사가지고 보니까 너무나 이제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여러 번 사가지고 부사장들한테 다 나누어주면서 이것이 우리의 회사 가치다 라고 선언을 하게 됐죠. 그래 회사를 그렇게 운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내가 회사 팔고 도로 다니다 보니까 이제 얘기하는 게 인테그리티 얘기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 그렇게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내가 또 세뇌가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세뇌가 되면서 그리고 경험을 자꾸 하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는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예요. 인테그리티 자체가. 그리고 그것이 나를 지켜오고 있다는 것. 그래 결국 선순환이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결정한 것이 다음으로 이어지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서 됐습니다. 이제 그 인테그리티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제가 하고 끝내고 다른 걸 조금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중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쉽게 예라고 대답하는 거 이거. 여러분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으십니까? 쉽게 예라고 대답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 내 숨은 의도까지 알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계신데 내 속 의도까지 알고 계신데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하고 정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 인테그리티 얘기는 끝까지 하기로 하고 시간이 조금 남았길래 제가 그 지금부터 하고 있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만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 비즈니스 에즈 미션 쪽을 하다 보니까 계속 불려가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과연 우리가 하는 교육이 창업 교육이 바른 교육일까에 대해서 거기에 오는 대부분의 그 강사들은 교수, 경영학 교수, 안 그러면 목사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문제는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막상 뭔가 하려고 하니까 잡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도 회사 직원이 100명일 때 경영학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얼마나 많이 배웠으면 내가 끝나자마자 부사장을 당신 들어가. 그 사람 2년 끝나자마자 R&D 디렉터 당신도 들어가. 그래가지고 배우게 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원주민 긱섬 하면서 경영학에서 비즈니스 플랜 세우는 게 기본이잖아요. 내가 송이 회사 하면서 비즈니스 플랜 세웠을까요? 안 세웠을까요? 안 세웠어요. 그냥 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창업은요, 감으로 움직이는 것이 지식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막히면 옆으로 튀는 것이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가 내린 결론은 경영학은 잘못되게 되면 오히려 방해가 된다. 플랜이 자꾸 구체적으로 짜면 짤수록 불확실성이 점점 나타나겠네요. 두려움이 점점 커지고요. 하지 못하게 돼요.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으시죠. 그러면 결국은 경영학은요, 관리잖아요. 창업 초기에는 관리할 게 있어야 관리를 하죠. 관리할 걸 만드는 게 초기 단계예요. 거기에는 경영학이 거의 필요 없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해보고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 빨리 배우려면요, 작은 그룹이 필요해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작은 그룹이 필요합니다. 제가 회사를 운영하면 제일 힘들었던 게 이 사장은 혼자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많아요. 누구한테도 얘기할 수 없는.
누군가가 좀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이야기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책을 발간하고 나서 북토크식으로 해가지고 비즈니스 하는 사람 모아가지고 얘기했더니까요. 곧 5번 냈는데 보통 이제 줌을 했어요. 한 90분.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막 얘기를 하는데 서로 얘기하는데 자기만 힘든 줄 알았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람도 힘들었고 지금도 힘들고 지금 잘 나가는 사람 옛날에 진짜 힘들었네. 그러니까 위로가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픔이 혼자의 아픔이 아니구나. 이게 하나의 과정이구나 하는 것을 하면서 제가 느낀 거는 이런 소그룹이 필요하다.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소그룹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5명에서 한 7명 정도. CBMC 그룹이 그 정도 그룹 좋을지도 몰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해야 될 건, 여기서 절대로 가르치려고 하면 안 돼요. 정답을 제공해 주면 안 돼요. 스스로 정답을 찾아가야 돼요. 정답을 주려 하다 보면요, 잔소리가 나오기 시작해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자기 경험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자기 경험만 얘기하고 자기 실패만 얘기하고 이럴 땐 이렇게 가르치지 말고 자기 경험만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독점하지 말 것. 절대적으로 저는 딱 시간을 얘기해요. 3분, 5분까지는 허락을 하지만 3분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하는까지는 괜찮지만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 거죠. 시간을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여가지고 뭐 얘기합시다 해가지고는 곁길로 가든 계속 옆길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것이 이제 예를 사이즈의 한 2페이지 정도 있던 내용을 가지고 저는 그 AI를 돌려요. 팟캐스트를 만드는 AI를 돌립니다. 노트북 LM이라고 구글에서 나온 걸 돌리는데요. 그걸 돌리면요, 이 친구가 두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막 설명을 해요. 반론도 제기하고 하다 보면 비디오가 아니고 그냥 음성으로 들리니까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게 길어야 15분이에요. 그거 끝나고 나서 그냥 바로 논의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 하나도 없이. 가르치는 것이 이 팟캐스트 내용으로 대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저는 지금 시작을 해요. 저는 심지어 저희 교회도 요새는요, 살아가는 이야기를 좀 해야 되는데 너무 교리적인 것만 얘기하다 보면 이게 삶과 너무가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우리도 교인들도 모여가지고 좀 살아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창세기를 쭉 보다 보니까 이런 것도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했을 때 그 심정이 어땠을까? 그때 미기감도 있었을 거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각자 얘기하면 어떨까? 그냥 모여서 그냥 성경이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때 상황에서 봤을 때 나의 그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 나는 최근에서 비로소 내가 이삭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에 대해서, 이삭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잖아요. 우물 받다가 하게 되면 또 가고 이동하는 거. 그 트라우마 때문에 아니었을까? 아무리 믿음이라 하더라도 아버지가 칼로 가지고 죽이려 했을 때 그 트라우마가 얼마나 컸을까? 아니, 그런 거 얘기하면 어때요? 나는 그런 것도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이제는 그냥 자꾸 신학적인 거 틀려서 바로 이런 얘기하기 전에. 그래서 그러려면 소그룹이 모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팟캐스트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150개 정도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원하면 얼마든지 다. 그래서 제가 만드는 CPE라는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Center for Practical Entrepreneurship Education이라는 약자인데, 이것은 창업에서 시작해서 안전궤도로 들어갈 때까지를 집중적으로 멘토링 해주는 기관입니다. 그 기관을 제가 등록을 할 적에 비즈니스 또는 기관이라고 살짝 오픈한 게 앞으로 교회도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특히 새로 시작하는 교회는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젊은이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CBMC와도 계속 관계를 계속 맺고 싶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함으로써 우리가 더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사회적 기업은 사회적인 줄 말해야 된다. 사회적 기업이 가장 큰 문제는요, 너무 사회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적이지 않고, 그래서 계속 주인이 없어. 이 말을 김동호 목사님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자극을 받아가지고 기독교 기업은 기독교적이지 말아야 한다. 난 도전을 주고 싶어요. 기독교적이라는 게 뭐예요? 겉으로 보이는 거, 회사 안에서 예배 보는 거, 이런 거 돼가지고 나는 다 했어 하는 그런 마음. 그것보다는 정말로 직원을 생각하고 그들 입장에서 생각하고 하는 것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맨 뒤에 우리 좀 마이크가 좀 그렇습니다. 큰 목소리로. 내가 봤을 때 직원이 한 10명 정도 됐던. 장관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업 하나만 한 30년을 했는데요. 사업 하나만 하기도 힘든데 선교까지 하시면서 하는 게 얼마나 힘들까 하는 생각을 해보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에는 장관님은 어떻게 결정하시는지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고용하고 있는 직원들이 어저께 이제 잠깐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민자도 있었고 또 원주민도 있었는데 이민자들은 새로운 사회에 적응해야 되는 절실함 때문에 노동 효율이 아주 좋더라. 그런데 원주민들은 노동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이제 그분들의 절박함 그런 것들이 원래 태생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노동 효율이 많이 떨어진다. 그러면 이제 장모님 같은 경우는 선교를 하셔야 되고 또 선교의 대상이 되는 원주민들을 물론 이민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노동 효율이 우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업적인 개념으로는. 그럴 경우에 어떤 결정을 하셨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저는 메저링을 합니다. 내가 해봐요. 일단 해보고 나서 1시간 이 정도 할 수 있다는 그 숫자가 나오잖아요. 메저링을 하고 이게 할 때는 돈을 보통 사람들 미니멈 웨이지 주려고 그러거든요. 저는 거의 2배를 줍니다. 그 대신 이걸 안 하게 되면 당신은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줘요. 그러니까 싸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들에게 우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하게 돼. 처음에는요, 제가 그 송이 처리하는 사람들 모아놓고 우리 매니저 했더니까요, 점심 주고 저녁 주니까요, 진짜 시간 가고 농담하면서 하는데 재밌게 놀더라고요. 익스펜스 팍팍 나가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해나가지고 타이밍을 재본 거예요. 딱 몇 명을 재보고 나서 내가 말했죠. 너네들이 결과에 하면 이 정도의 숫자인데 너네들이 이거 할 수 있겠어? 했더니까 자기네들 숫자를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그런데 그걸 못하더라고요. 한 3분의 2밖에 못해요. 그런데 그 3분의 2가 전에 있던 거 이거 2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메저링이고 그들에게 메시지를 바로 전화해주고 가서 정말로 잘하는 사람에게 대우를 해주는. 저는 절대적으로 저희 이제 BC주 미니멈 웨이지가 12불인가 하는데 저는 20불 보통 시작을 하고요. 그 대신 일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해고시키는 거죠. 저는. 메시지를 당연히 주고 그리고 사람이 안 바뀌거든요. 전혀 메시지를 전해도 안 바뀌면 제가 바로 그냥 예를 들면 시간당 처음에 시작을 15불 준다고 했다가 그때는 20불을 딱 주고 나서 내일부터 오셔마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칼같이 얘기를 해가지고 끊어버리고, 그래야지 그런 메시지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고, 그래야지 효율적이 높아지지. 그러지 안 하면 이 효율성이 되게 없어지고요. 그래서 저는 냉철함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게 안 하게 되면 그들한테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들에게 생존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그냥 괜찮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기는 걸 보면서 저는 냉철해야 되지만은 저는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해고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다, 해고하더라도 끝을 잘 맺으라. 적을 절대로 만들지 말아라 하는 게 저희 적을 안 받는 방법 이런 거예요. 기대한 이상을 확 해주는 거예요. 이 정도 기대한 그 이상을 해줘. 내 친구가 제가 전에 있던 회사에 있었는데, 그때 결국 나중에 해고를 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회사에서 주는 그 세브런스 페이가 있잖아요. 한 달치 봉급이었는데, 제가 개인 친구니까 알잖아요. 3달치 봉급을 줬어요. 한 달치는 회사, 2달치 내 봉급에서 깎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관계가 유지가 되더라고요. 해고가 됐지만 친구의 관계는 유지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가끔가다 냉철해야 되지. 그걸 냉철하지 않으면요,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다 무너지게 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예. 예, 네.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한동대학교에도 겸임교수하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크게 얘기하죠. 예. 한동대학교에서 겸임교수도 같이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한국하고 미국하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온 지가 얼마 안 돼서 여기 느끼는 게 뭐냐면, 아까 시간의 독점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는 미국 사회는 고령화 고착 사회 같아요. 고령화돼서 고착되어서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걸로 느껴지거든요. 한국하고 미국 왔다 갔다 하시는 입장에서 한국이 더 유교적이고 한국적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왔다 갔다 하시는 입장에서 비교를 해보면 어떠신지 그 부분을 조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은 사고 미국하고는 좀 비슷해요. 일도 미국이 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여기 캐나다 가보면요, 절실히 넣게요. 여기는 이 경쟁력이요, 미국이 셉니다. 한국도 세지만은 캐나다 들어가면요, 진짜 일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우체국에서도 점심시간에 딱 1시간 문 딱 닫아버려요. 그게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일 안 해도 하니까. 그래서 자본주의도 바로 가야 되고, 물론 이제 복지 같은 거 이런 걸 제대로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한국과 이제는 한국과 미국이 별로 봉급도 거의 차이가 없고, 이제는 거의 균등한 상태가 되었고, 일하는 그런 것도 많이 평준화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른 개발도상국은 또 다르더라고요. 모든 게 다르고, 그런 면에서 이제는 한국은 많이 업그레이드 됐다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도 충분히 통한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교포 사회하고 한국의 사회하고 흐름이나 어떤 느낌이 어떠신지 왔다 갔다 하면서 직접 비교가 되실 것 같아요.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저를 포함해서 있는 사람들은 한국에 자주 안 갔다 오게 되면 한국의 변화를 느끼지 못하죠. 그래서 떠나왔을 때 그때의 상태가 아직 고착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떠났을 때 그 상태가 어느 면에서는 계속 지속될 수도 있다는 것. 그걸 쉽게 바꾸겠어요, 어떻게. 그런데 이제는 진짜 AI 시대를 맞으면서 빨리 바뀌고 있고, 지금 빨리 바뀌지 않으면 이제 문제 생긴다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용기 있게 손을 들어주시면. 예. 우리 뒤에 그 PD님 좀 확인해 주시겠어요? 혼자 왔다 갔다 하시는데 다음 순서로 넘어가야 돼요. 밖에 나가셨는데 PD님 좀. 우리 보험방송이 감사하게 좀 장소를 제공해 주셨는데요. 행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그쪽으로 좀 갔습니다. 그래서 무선 마이크도 얘기가 됐었는데 또 안 되고 그렇습니다. 뒤에 PD님 좀. 예. 짬을 위해서 그 팟캐스트 활용하신 예 중에 좋은 선례가 될 만한 예가 있으면 하나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있죠. 예를 들면 그 비즈니스 하다가 보면 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굿보이 신드롬, 착한 아이 증후군. 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착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상처 입을 때도 있고 결정도 못하고 끌려가다가 이런 것도 되게 좋은 토픽이고, 또 한 가지 토픽 같은 경우는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해야 되는가. 타고난 탤런트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창업하려고 온 사람들에게 이런 게 없으면 하지 마. 저는 왜냐하면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창업을 해가지고 주위 사람들에게 엄청난 아픔을 주거든요. 제가 그런 아픔을 당한 사람 중에 하나다 보니까 창업을 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창업을 해서 100불짜리 저녁을 매일 먹어서 137년을 먹을 수 있는 돈을 날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픔이 되게 커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 어떤 사람이 창업을 하기 바른 캐릭터인가, 그런 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나는 창업할 캐릭터가 있는가 아닌가도 생각을 해보고, 안 그러면 내 아들이 혹시나 캐릭터가 있는가 없는가도 볼 수도 있고, 그런 것들, 그런 주제. 그 다음에는 뭐 많잖아요. 이게 기독교인 중에 하나의 또 한 가지 문제는요, 괜찮을 거야 자꾸 그렇게 그냥 기도하면 들어주실 거야, 그런 막연함이 코너로 계속 몰고 가가지고 나중에는 문제가 생기는 거. 냉철한 현실을 보고, 그 스탁델 패러닥스라는 게 있는, 냉철한 현실을 보면서도 꿈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건데, 저는 진짜 기독교라면 그것을 볼 수가 있다고. 냉철한 현실을 보는 것이 괜찮을 거야 아니라, 본 것부터 팍팍 자르고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내 창업을 시작할 때 어떤 전략 같은 경우도 조금 필요하죠. 뭐 틈새 전략이라든가, 그다음에는 린 스타트업 같은 그런 것도 조금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 다 이제 중에 하나고. 예, 우리 김생선 장로님, 성교사님, 예, 박수. 예. 하나 지적을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예. 되게 짧은 질문인데요. 너무 잘 왔고 굉장히 많은 도전을 저뿐 아니라 다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 같은 그런 삶을 살려고 이제 마음의 작정을 하고 돌아가는데, 기존에 이제 저희 그 기독교인 중에서 특별히 이렇게 인테그리티를 정말 삶으로 살아내고, 또 그것을 우리 장로님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자기가 경험을 한 분들이 사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분들이 이렇게 소극적으로 이게 본인만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이렇게 자기 주위에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기회를 많이 가지면 참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요. 혹시 우리 주위에서 특히 교포 사회라든가 그 주위에서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살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보고 따라갈 수 있는 실질적인 그런 예들이 좀 있으시면 좀 저희한테 소개해 주시면 좋겠다. 저는 여러분 자체가 그게 그 요소가 된다고 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그 비영리 단체가 그런 재료를 모아서, 그런 재료가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모아가지고 다시 나누어지고 경험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조금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의 박수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우리 CBMC 오늘 잘 오신 것 같으세요? 예, 우리 CBMC 용어는 기억하고요. 커넥팅 비즈니스 마켓플레이스 투 크라이스트 해가지고, 예, 비즈니스와 일터를 하나님께 연결한다. 비즈니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한다. 오늘 장로님, 선교사님 바로 일하신 그 모습, 예, 그걸로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예.
우리 남가주에 CBMC가 지혜가 3곳 있습니다. 뭐 다른 것도 있었고 또 새로 생긴 것도 있는데 우리 지회장님들만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회장님들 우리 넘기시면 남가주 지회 저 밸리 쪽에서 오셨습니다. 김경태 회장님, 우리 부에나파게 저 뒤에 이지영 회장님 뒤에서 애쓰시네요. 우리 코리아 타운에 또 우리 지회장님 오영근 지회장님. 저희끼리만 박수해서 시니어 지회장님 있으십니다. 시니어 지회장님. 죄송합니다. 박수는 그만하는 걸로 저희가 자찬하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 저희 소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남가주 연합 요 지회들이 모여서 아까 기도하신 지회장님이 계십니다. 박수 안 치시고 오늘의 CBMC가 있기까지 우리 시작하신 황선철 장로님, 그 황선철 오늘 장로님 황선철과 그녀들이 많이 오셨어요. 대학 동기도 오시고 보니까 우리 이원표 장로님 또 리더 저희 어른 리더가 계십니다. 한번 마무리 박수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준비하시고 마지막 광고. 우리 골프대회가 장학금 기금 조성 마련인데 4월 6일에 있습니다. 아까 그 플라이어 있는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념 촬영 그 다음 넘기죠. 폐기도까지 그 넘기시고 있는 그 자리에서 요새 우리 PD님이 찍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믿음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참으로 아름답게 살아가는 귀한 삶의 모습들을 또 이 시간 우리 김 장로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하시고 감동받게 하시고 우리 삶의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특별히 CBMC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미국 땅이 허물어져 갈 때 나라를 다시 일으킨 것처럼 우리 한인사회 또 우리 미국 사회 전체가 우리 남가주 CBMC 연합회를 통하여 아버지 큰 부흥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마련하신 귀한 만찬을 함께 나눕니다. 아버지 먹는 대로 힘되게 하시고 주님이 축복을 해주신 음식을 먹으며 우리 삶 가운데 감사와 아버지 은혜가 충만한 남은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일 주일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자 섬기는 교회와 모든 삶을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삶 가운데 빛을 발하는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